가장 유망주로 꼽는 종목을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가장 탑픽으로 꼽기는 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배터리 3사 중에 어느 기업에 가장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셀 기업들을 볼 때는 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테슬라가 요즘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때 $1200까지 뚫으면서 1200슬라라는 애칭을 얻었었죠. 요즘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면 전기차, 전기차면 2차 전지죠. 이한나 연구원님을 오늘의 위계등동 고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정유화학 신소재를 맡고 있는 이한나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조금 뻔한 질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이만큼 미래가 밝다. 이것을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전기차 쪽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들까지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요. 이러한 흐름은 저는 향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고밸류다 막 이러면서 일부 조정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연 첫 번째 포인트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기차 시장의 이제 성장성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전기차 얘기 나온 지 꽤 오래됐고 이제 주변에서도 전기차 꽤나 보이는데 이쯤 되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쟁적인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탈바꿈이 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지금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2020년 때는 3%였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전망으로 보면 2022년부터는 거의 8% 가까이 침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완성차 기업들도 지금 전기차를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358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성장률로만 따지면 거의 매해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하겠어?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완성차 기업들이 기존에는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포트를 가져가겠다라고 유지를 했던 기업들마저도 사실 2021년 동안에 완전 전략을 뒤바꾸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은 좀 놀랍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언제나 위기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2차 전지 셀 기업들, 그러니까 최종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 회사들에게 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걸로는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이 2차 전지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배터리 사업을 좀 내재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배터리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 2차 전지 기업들은 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셀을 내재화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정말 테슬라는 말 그대로 과거부터 뭐 파나소닉과의 코어도 계속 있었고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완성차까지 이렇게 끌고 간 기업이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에서 이제는 배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었을 때 넣어보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배터리 셀을 내재화를 하려면은 그 안에 대한 부분이 배터리에 관한 다양한 소재라든지 뭐 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받아올 수 있는 공급처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단이 더 이상은 변동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본인들이 내재화를 했을 때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길은 조금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완성차 기업들, 지금 폭스바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완성차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셀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최근에도 이제 화제가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건에 부딪힐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내재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조금은 아주 소규모라도 내재화를 해보면서 배터리 쪽에 대한 생태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내재화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여러 개를 사서 이걸 시스템화하는 작업은 완성차 업체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가능하기는 하죠. 그 안에 이제는 내재화를 시키는 건 단순히 뭐 모듈 팩, 내재화 요 정도로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요걸 가지고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크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완성차를 제조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격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 이제 배터리를 가져와서 그냥 그 규격에 맞게 딱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설계 중심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폭스콘의 관계처럼 뭐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지침을 딱 주고 그거에 맞춰서 생산만 해주고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을 보는 게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한 시스템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지금 역시도 완성차 기업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걸 채용하겠다, 이걸 적용하겠다,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셀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은 이미 일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NCM이든 NCA든 다양한 양극재 배터리들이 있고 그리고 뭐 LFP도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고체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양극재 소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간 다양한 표준화된 소재들 제외하고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컨트롤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작업은 계속 들어가겠지만 아주 단기적인 미래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FP 소재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게 큰 화제가 됐었죠. 현재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 3원계 배터리라고 불리는 NCA, NCM 이런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배터리가 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LFP와 3원계는요, 기본적으로 LFP, 이게 2009년, 10년에 사실 BYD 필드로 굉장히 유행을 탔던 양극재 배터리거든요. 이제 F라고 하는 이 철이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전체적인 원소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는 이걸 따라올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형화시키면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LFP 배터리는 리튬, 철, 인을 가지고 만든 그 양극재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철하고 인은 매장량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지금 3원계 배터리는 매장량 가지고 지금 가격 변동성 문제까지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의 이익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LFP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3원계하고 비교를 해서는 에너지 밀도라고 하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행거리하고 맞닿아 있는 이 에너지 밀도 자체가 LFP 양극재는 조금 낮아요. 많이 낮아요. 거의 그람당 150mAh 이 정도 되니까 3원계 NCM 기준으로 NCM 최근에 이제 80% 적용되고 이제 내년부터 90% 적용되는데 NCM 80%가 지금 그람당 280mAh 정도가 될 거예요. 엄청 큰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밀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3원계 배터리는 우리가 그래도 자동차에서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가장 유리한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측면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LFP 배터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NCM 80%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니켈의 함량 비중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하이니켈 소재라고 하죠. LFP가 150mAh 그 같은 그램 기준으로 NCM이 280까지 나온다는 것은 거의 2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건데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완숙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약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데
이럴 때는 성능 경쟁이 업체마다 심할 것 같은데 성능이 굳이 부족한 LFP 배터리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테슬라나 벤츠 이런 회사들이 그걸 굳이 쓰겠다고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죠. 우선 LFP 배터리 양극재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이론적인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지금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음극재 소재로 지금 현재는 흑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리콘 산화물을 같이 이제 블렌딩을 했을 경우에 실리콘 비중이 한 10%만 넘어가도 LFP 기준으로 NCM 한 30%에서 40% 정도의 밀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완성차 업체들 기준에서는 굳이 하이니켈 제외하고 미들이나 로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높은 배터리로 바꾸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실리콘 음극재는 아직은 한참 더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5% 이상을 랩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그럼 5% 정도밖에 안 넣으면 사실 LFP의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까지 막 의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뿐만이 아니고 LFP라고 하는 요 양극재 안에 이제 새로운 물질을 도핑을 해서 이거를 전기 전도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에너지 밀도도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기술적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요즘에 뭐 셀2팩 얘기 나오고 셀2 바디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공간 하나라도 더 남겨서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NCA 쪽을 이제 LFP로 이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뭔가 LFP를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3원계 배터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LFP 쪽으로 시장이 점차 움직이는 게 이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과 같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하이니켈 쪽에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조지아주 공장 내년부터 양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니켈 함량 90%짜리로 들어가니까 LFP랑 아직은 뭐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좀 다르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위협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들 셀 업체들이 단순히 하이니켈만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이제 모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 60%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니켈 함량 30%짜리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LFP로 대체될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이제 LFP 쪽을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도 사실 2011년, 12년 때도 LG화학이 LFP에 대해서 중국 쪽하고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특허 문제가 좀 걸렸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럽 쪽은 이미 완료가 됐고, 미국 쪽에서의 이제 LFP 특허 쪽은 2024년에 완료가 되고, 지금 세계 컨소시엄에서 나오는 특허는 내년 4월에 이제 만료가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LFP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린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셀 기업들도 이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주주님들께서는 안심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니켈 쪽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LFP랑은 좀 다른 시장으로 미래에는 좀 구분이 될 여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이니켈 90%대로 가게 되면은 사실 뭐 80%, 70%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이제 랩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제가 이제 다양한 양극재 쪽에서 망간 도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도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랩 단계의 기술들을 봤을 때에도 아직은 그 정도로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배터리 기술이죠.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이라고 할까요?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삼성 SDI 정도는 조금 오픈을 하는 편인데,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2025년, 2027년부터 하겠다라는 얘기 정도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LFP를 먼저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거고, 이제는 전고체는 그 다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 온인데 제가 자꾸 이노베이션이 하네요. 분할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예, SK 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리드 파워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하고 이제 코업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 쪽을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샌디에이고 대학교하고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은 향후에는 리튬 황 배터리하고 같이 결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리튬 황 쪽으로도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대비들은 다들 돼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오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은 완료가 된 상황이어서 2023년부터는 소형 배터리부터 먼저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발 속도로만 보면은 삼성 SDI가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라고 불리죠. 이 SK온, LG엔솔, 삼성 SDI가 있습니다. 뻔한 질문이고 많이 받아보신 질문이겠지만 이 국내 배터리 3사가 만드는 셀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삼원계인 거는 같죠. 사실 삼원계인 거는 같은데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NCM 위주의 이제 양극재를 중심으로 셀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NCA 쪽 양극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의 이제 셀을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원통형이 또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는 형태의 차이가 좀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형이 좀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네. 각형도 전기차에 들어가나요? 각형이 전기차에 과거에는 조금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소형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파우치나 원통형 대비해서는 좀 많이 수요가 좀 적은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 생각에는 이 배터리 3사 중에 저희가 좀 내년까지 어느 기업에 가장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배터리 3사를 두고 어디가 더 좋다, 안 좋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전 뭐 기술력이 더 먼저 가지 않았느냐, SK온은 후발주자지 않느냐 하지만 또 화재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간 갈림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꽤나 안정적으로 계속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NCA 위주로 가고는 있었지만 사실 LFP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또 변동성이 조금 생기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배터리 시장 안에서는 이 3사가 다 똑같이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를 갑자기 크게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늘려가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사실 셀 기업들을 볼 때는 IPO 위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뭐 사실 2차전지 소재들도 IPO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재가 됐든 우선 등장만 하면 핫하잖아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딱 3개사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SK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이제 IPO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 자체로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100% 배터리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IPO 이슈가 있죠. 두 회사가 각각 상장했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파급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가치 100%인 대규모의 기업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뭐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안에 있었을 때는 사실 다른 본업들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러니까 배터리 가치 자체만으로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가기는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IPO를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뭐 소재 업체들 고밸류 받는 것처럼 이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고밸류를 계속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프리미엄 기업이 등장했다라는 걸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은 이 정유 쪽 본업이 있고 LG화학은 이 화학산업과 관련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장이 되기 전에는 정유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 리스크도 있고 뭐이 다양한 영향을 받았지만 IPO를 하고 난 다음에는 100% 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프리미엄과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이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있죠.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뺀 SK 이노베이션과 배터리를 뺀 LG화학 이들보다 SK온과 LG엔솔의 기업 가치라고 할까요? 성장성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조금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 쪽으로 최대한 성장성을 몰아줄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금 역시도 몰아줄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정유 베이스나 기존의 화학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이 나가고 난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안에 있는 본업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가치를 받고 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SK온에 더 의미를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 화학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거는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도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지금 분리막, 전해질 가장 두드러진 건 양극재죠. 양극재 쪽이 거의 2025년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 다음으로 캐파 증설을 세게 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이 양극재도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학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소재 쪽으로의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주변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뭐 옥수수 베이스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26%에서 27%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가져오는 그런 소재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투자를 확대를 해서 이들에 대한 각각 사업부에 대한 프리미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둘 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빨대나 이런 것도 많이 안 쓰고 있던데 뭐 네. LG화학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플라스틱 빨대를 뭐 언젠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종이 빨대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등장한 곳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한 군데 발견을 했어요. 어쩌다가 이제 네. 빨대가 왔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가요? 보니까 오. 거기 PLA 사용 빨대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종이 빨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둘씩 등장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연구원님께서라면은 셀 쪽에 하시겠어요? 소재 쪽에 하시겠어요? 둘 다 해야죠. 왜냐면 내년은 어쨌든 IPO가 있어요. 저는 IPO 시장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IPO 시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소재를 포기한다 이럴 수는 없어. 어차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건데 이제는 셀은 IPO 쪽으로 이제 보면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죠.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측면이 이제 단가 압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으로는 남아있다. 그리고 이익률을 계속 높여가면서 규모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양극재라든지 실리콘 응극재, 뭐 실리콘 응극재는 근데 기술적으로 아직 더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으로 가는 거고요. LFP 쪽 늘어나는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리튬이온이나 첨가제 기업들도 같이 괜찮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소재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유망주로 꼽는 종목을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하나요? 거? 네. 저는 에코프로 BM을 가장 탑픽으로 꼽기는 합니다. 에코프로 BM을 꼽긴 하는데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은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는 기업. 근데 이제는 업사이드 측면 뭐 내년 뭐 모멘텀 이런 거 일일이 또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 자체도 괜찮죠. 오히려 뭐 CNG나 이런 리사이클링이나 가공 같은 모멘텀도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박 쪽에서 또 보면 SKC 같은 기업들도 저는 업사이드 유지가 엄청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